네, 정치 생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함께해 주실 두 분입니다. 우리 박진영 대구 가톨릭대학교 프란체스코 학부 특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시장 경선 그 여론조사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여론조사 방식을 두고 손혜원 의원, 지금 송영길 후보를 밀고 있는데, 송영길 대 오세훈, 김진애 대 오세훈, 이런 조사가 이게 마땅하냐? 송영길이나 뭐 김진애 이렇게 놓고 누가 더 적합하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더 낫지 않느냐 이 말씀인 것 같은데 말이죠. 여론조사 전문가 보시기엔 어떤 방식의 경선이 좋습니까? 일단은 이 이제 대체적인 그 적합도, 민주당 내 후보 적합도는 몇 개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거기서의 그 내용을 가지고 언론이 이제 의뢰해서 여론조사를 할 때는 1위 대 1위를 붙이는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래서 아마 그 손혜원 의원님 뭐 지적은 받아들일 부분은 있지만 이제 언론에서 의뢰를 해서 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강자 대 강자를 붙여서 보는 게 뭐 일반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어쨌든 뭐 흐름상 보게 되면은 오세훈을 이기는 사람, 그 사람이 사실 민주당의 후보로서 가장 적합한 사람이 되겠죠. 네. 예. 근데 뭐 그런 여론조사라는 게 정치적 합의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방법에 대해서 뭐 왈가왈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한국과 일본에서만 존재하는 후진국형 정치 형태가 여론조사 경선입니다. 제가 늘 그 이야기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일렉션과 리서치도 구별할 줄 모르느냐라고 진짜 독서를 하고 싶은데요. 네. 이거 경선을 해야죠. 당원 경선하는 게 맞습니다. 네. 아니면 하다못해 국민 참여 경선으로 해서 하는 게 맞는데요. 네. 자, 이 선거 행위와 여론조사 행위는 왜 다르냐면요. 여론조사는 오차라는 게 존재합니다. 네. 선거 행위가 오차가 존재하면 뭡니까? 부정선거입니다. 당내 경선이라는 것도 중차대한 선거 행위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을 여론조사로 대체한다. 이건 굉장히 편의적인 발상이고 흔히 하는 대중추수주의라고 하거든요. 네. 여론추수주의 할 거면은 당 뭐하러 합니까? 모든 게 다 여론조사에서 결정해버리지 투표 네. 뭐하러 합니까? 네. 뭐 그런 저는 극단적인 비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왜 여론조사로 하죠? 그냥 이해가 안 됩니다. 당원 경선하면 되죠. 당원들이 휴대전화로 그 집에서 직장에서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명 인증만 하면은. 그렇죠. 왜 그렇게 안 하고 그렇게 딴 방법으로 하는지. 저는 그래서 네네. 또 직접 민주주의도 그런 의미에서 가능하다. 뭐 다 휴대전화 한 대씩 갖고 있는 세상인데 국민들한테 중요 현안에 대해서 갈등 현안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 다수 국민들의 의사도 위험하다면은 70%가 넘는 국민의 뜻이 모아지면은 그건 무조건 그 뜻대로 가는 이런 직접 민주주의 실험이 왜 가능하지 않을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론조사 회사들이 이 후보를 결정하고 있어요. 네. 국민의 의견. 대선 때 우리가 당했잖아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얘기를 계속 했고요. 그랬는데 일단은 이 경선 방식 이번에 문제가 되는 건 서울 같은 경우는 또 당원 조사가 없어요. 그냥 100%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 반발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뭐 전 과정 자체도 지금 문제가 많고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 전당대회 때 이 후보 선출의 방식에 대한 전면적인 메스가 가해져야 된다. 그래서 뭐 선호 투표제를 하던 아니면은 당원들 중심의 그 투표 행위를 통해서만 후보를 정하던 아니면 결선 투표제를 도입을 하던 이런 식의 전반적인 이 개편이 좀 개선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이제 컷오프 네. 요것도 가급적이면은 이제 후보가 뭐 6명 이상 나오면은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은 그냥 전면적으로 다 허용을 하는 형태가 알겠습니다. 필요해요. 그 이야기는 또 잠시 후에 하도록 하고 우선 그 서울시장, 서울시장 선거판도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경선할 게 있겠습니까? 송영길 후보가 이기겠죠. 송영길 후보가 이길 지금 것 같다. 상황은 그렇죠. 예. 네. 근데 이제 본선에 나가서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오세훈 시장보다는 윤석열 당선인을 상대해서 그렇지. 반윤석열 투쟁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에서의 정당 지지율을 민주당이 앞서는 상황으로 먼저 만들어라. 그리고 후보 경쟁력이 따라가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 좋겠다. 네. 뭐 이런 제가 뭐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예, 예. 그런데 말이죠. 이제 뭐 선거가 이제 2달
한 달 정도 남았군요. 네, 네. 한 달 사이에 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지. 아니 아무리 봐도 오세훈의 게 뭐 매력 포인트라고 하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그쵸, 왜 지금 이렇게 우리 민주당에서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하이라이트인 서울시장에 내보낼 후보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애를 먹고 있는 건지. 그 송영길 후보, 저는 뭐 그 양반이 출사표 던진 이래 계속 그 양반에게 유리한 발언들을 했습니다. 경선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왜 이런저런 그 허들을 만들어 놓느냐. 그러지 마라. 이런 입장이었지만 송영길 후보에겐 또 물어봐야 됩니다. 당신이 나와가지고 이길 수 있다는 어떤 그 보장된 무언가가 있느냐. 지금 남들 안 나오려고 그러는데 본인이 나와가지고 지금 출사표를 던졌는데 왜 돌을 던지냐. 이러면서까지 제가 송영길 후보를 굉장히 두둔했단 말이죠. 김용민이가 두둔한 게 뭐 대단한 일은 아니지만 어쨌든. 근데 이제 송영길 후보에게 묻고 싶어요. 본인이 후보가 돼가지고 과연 이길 수 있겠는가? 이길 수 없다면은 나올 필요가 없지. 왜 자기 국회의원직까지 던져가면서 그래야 합니까? 이게 그 흐름이 이제 대선을 지고 나서 사실은 서울시장 선거는 어렵다. 왜냐하면은 이제 지난 4.7 재보궐선거의 연장선이고 아직 그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걸 또 바꾸려고 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기류가 있었어요. 네. 그런데 이제 윤석열 그 인수위 쪽에서 너무 헛발질을 일단은 그 집무실 이전 건을 들고 나오면서 여론이 굉장히 많이 또 돌아섰거든요. 네. 그래서 허니문 이펙트가 없는 지금 당선인이 돼버렸고, 그렇지. 정당 지지율 면에서는 민주당이 밀리지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집도가 지금 흩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서울시장 후보를 나서 보겠다라는 그런 사람들이 생겨난 거고, 거기서 이제 송영길 전 대표가 좀 발빠르게 움직인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기임을 너무 많이 빼놨기 때문에 지도부에서 네. 그래서 민주당 지지층의 결집 흐름이 서울시장에서 이어질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인천 먹튀 논란이 계속 있잖아요. 먹튀? 그 논란이 있더라고, 인천 쪽에서.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후보가 다 확정돼서 선거전에 진입을 하게 되면 인천의 이런 이 목소리들을 서울까지 또 전달해서 아마 국내음은 움직일 거라서. 네. 그리고 지금 나온 TBS 의뢰한 그 조사 결과 이 월요일 날 나온 거를 보면은 격차가 물론 뭐 있긴 있지만 50대 한 35선이 지금 한 2, 3주 전하고 크게 달라지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너무 뼈가 아파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경선 과정에서 이 지지율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결정들을 해나간 것이 아니고 그냥 지지율을 유지하는 또는 이제 앞으로 좀 약간 떨어뜨리는 그런 결정을 해왔기 때문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처음에 대선 이후에 그 허니문 이펙트 없었던 그때에 비하면 좀 기대감이 많이 꺾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김용민 TV를 혹시 보시는 기자들이나 우리 당 관계자들이 있다면은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네. 당의 구조를 선거를 대비하는 그 구조로 다시 짤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전국 곳곳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기초단체장 지방선거에 개입해서 엄청난 지금 무리를 빚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향후에는 이번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만은 향후에는 시도당의 이 공심위원회라든가 이것에 현역 의원들이 다 빠지고 원외들이라든가 그리고 당을 오래 지켜준 다른 전문가 그룹들 이런 사람들이 좀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역 국회의원들은 본선 선거에 대비해 가지고 예를 들자면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관련되는 특별위원회, 대책위원회, 국토위라든가 또 행안위 의원들 중심으로 짜고 그다음에 또 이 윤석열 당선자의 이 집무실 이전 관련돼 가지고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또 TF를 짜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본선을 준비하는 정책 아젠다를 만드는 거. 그 현역 국회의원들이 제일 잘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이 끼고 있고 정부의 자료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해서 선거 준비를 해주고 이 떡을 나누는 공천 심사에서는 제발 좀 빠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사실 그 뒤에 가서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바로 그 얘기부터 하죠. 제가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은. 이게 사실이 아니길 바라는 마음에서 전하는 건데 A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A라는 도시에 그 국회의원이 4명이 있는데 그중에 그 3명의 의원이 1명의 보스, 2명의 그 보스를 따르는 의원 이렇게 그 3명이 뭉쳐가지고
어딘지 대충 감이요. 예. 네, 국회의원 아니, 내명이 내가 몇 군데 안 돼요? A라는 도시라고 얘기했는데 왜 헷갈리지? 어떻게 그 짐작할 수가 있지? 국회의원- A라고 했는데. 국회의원 내명이니까. 예. 그 4명이 뭐 인구는 100만이 돼야 되고 이제 특례시 중에 하나네. 특례시는 아니고. 창원으로 할까? 특례시 아니라고 얘기했으면 수도권인 것 거의 다 나온 것 같아요. 같은데. 수도권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제가 입수한 그 전원에 따르면은 정보에 따르면은 여기서 상상이 그야말로 안 되는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무개 씨를 당대표로 밀기 위해서 그 시장이 당연직 중앙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시장에 이제 자기 사람을 심기 위해서 현역 시장을 날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보를 골랐는데 뭐 경선의 형태지만 보면은 대부분 다 자기 사람. 네. 근데 이 4명의 의원 중에 3명이 한파라고 했잖아요. 네. 한 명은 개혁 성향이야. 이 사람은 완전히 배제하고 이 셋이서 작당을 했다는 거지. 근데 이번에 경선에 올라간 후보들 보니까 그 한 명이 지난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낙연 후보. 이낙연 후보를 지지를 하는 거. 본인이 지지하는 거야 그럴 수 있지. 그런데 자기가 모시고 있는 보스, 그 3명 중에 한 명이에요. 네. 그 보스도 이렇게 지지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 보스는 그 누구를 지지할 수 없는, 그러니까 말하면 장관이지, 장관. 장관으로서, 국회의원으로서 장관을 한 건데, 네. 이 사람을 이름을 팔더니 이 사람도 공식적으로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기로 나한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 평화나무가 고발을 했지. 고발하면서 취재됐어요. 그때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뻥을 친 거다. 내가 거짓말을 한 거다. 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그 3명 중에 한 명인 그 장관이었던 국회의원은 무혐의로 끝났어요. 근데 말이죠. 이렇게 공직 후보자가 지금 그 A시의 시장이 되려고 나왔고 경선을 통과했어요. 경선에 올랐어요. 네. 예, 컷오프는 살았고 이제 본선에 올라갔네. 이제 경선에 그렇죠. 이제 들어간 민주당 거지. 후보 결정. 예. 아니 그래도 됩니까? 심각합니다. 제가 어느덧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해놓고 이거 그 결국 정치인으로서 시건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무리가 빚어졌는데 이런 사람이 지금 시장 후보로 올라갔어. 그러면은 그 3명 중에 한 명, 그 장관했던 그 사람, 네. 그 사람이 그러면은 이 사람 봐줬다는 건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추론을 그렇게 하게 돼. 내가 말을 좀 어렵게 했나? 예. 양궁 금메달 딴 도시. 아예 나는 뭐 그런 얘기 한 적 없고 양궁 금메달 딴 도시는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그 선수의 이름이 좀 비슷해서 그렇지. 예. 그 양반은 그 도시하고 상관이 없어요. 예. 금메달리스트. 네. 이런 근데 일들이 진짜. 있었다는 그런 풍문이 돌고요. 또 다른 도시 같은 경우에는 네. 역시 여기도 현역 시장 아웃됐어요. 그러더니 여론조사에서 굉장히 좀 저조한 성적이 나오는 분이 털컥 이렇게 후보가 됐단 말이지. 보았더니 이거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어떤 그 입김 때문에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현역 시장이 비리 혐의가 있다. 친인척이나 측근이라든가 그렇지. 하다못해 그런 연루가 있다. 이러면 이제 아웃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하는 말로 평판이 안 좋아. 평판이 안 좋다는 이야기는 굉장히 주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그 국회의원에게 평판이 안 좋을 수도 있는 거지, 이거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자르는 일이 지금 비일비재한데 사실 이 정치 권력은 분권화되는 게 맞습니다. 시도당으로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시도당이 혁신 구조가 되지 않으면은 오히려 토호들과 이 국회의원들의 짬짬이 나눠먹기 이익관계 정치가 더 횡행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치 후퇴가 됩니다. 저는 차라리 이럴 거면은 그냥 중앙당에서 다 직접 하는 게 맞다. 차라리 개량화돼서 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시도당에서 하죠. 시도당에서 하는데 시도당 공심위가 대부분이 그렇죠. 그 지역에 국회의원들이 또 공심위원으로 맞아요, 들어와 있어요. 맞아요. 공식 그러니까 위원장이 이게 국회의원이죠. 공정한 심사가 되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결국 뭐 광역단체장은 어렵더라도 시도지사는 어렵더라도 기초단체. 뭐 시군구청장이라든지 또 뭐 지역의 그 의원들, 지방의회 의원들은 뭐 국회의원들의 밥이네요. 그런 상황으로 이게 졸개고 정치가 역행되어 있어요. 2004년도 우리가 열린우리당 할 때 그 당시에
현역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을 못하게 했어요. 초반에. 그리고 공천에 개입 못하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었어요. 아, 열린우리당 때? 예, 그런 제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물론 뭐 그렇게 하면 또 효율성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지역위원장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 그 지역위원장하고 괴리가 생기면은 국회의원 선거 때 그야말로 손발이 돼야 할 지방의회 의원들이 또 이렇게 손 놓고 근데 있으면 그게 선거에 조금 좀 불편할 어려움이 뿐이지, 조금 예. 불편할 뿐이지 예. 선거가 그렇다고 해서 지거나 이기진 않아요. 근데 일사불란하게 장악해서 움직이고 싶은 욕구들 때문에 국회의원이 지역위원장이 되고 지역위원장이 정권을 행사하고 시도당에도 완벽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구조로 다시 만들어버린 거예요. 아니 이게 민주당에 그게 민주주의 없다 그래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게 개혁의 산물이었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다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도당으로 내려보낸 거거든요. 권한을 분산을 시켜놓은 건데 이게 이제 그 부수 효과가 사이드 이펙트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개혁의 권한으로 과정으로 내려보냈는데 오히려 지금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장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그러한 사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선출하는 과정을 갖다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사실 이게 중앙에 갖고 있는 것도 문제예요. 왜냐하면 지역의 그 세세한 상황을 모르는데 막 또 공천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점이 있고 저희도 이제 보면은 시도의원들이 굉장히 일선에서 고생을 많이 해갖고 이게 이제 시도의원들이 시장과 호흡을 잘 맞추고 그게 이제 국회의원들과 또 호흡을 맞추는 이런 구조형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걸 다시 다 중앙으로 다시 백업을 갖고 온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이 원칙이에요. 네. 예, 원칙인데 지방이 혁신되지 않은 상황에서 권한을 줬을 때 결국 이거는 더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제가 살고 있는 용인시에 한 분을 시장감이다. 굉장히 스마트한 분이고 외국에서도 공부를 하신 분이고 뭐 외국 가서 공부한 분들이 다 훌륭하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제가 살고 있는 용인시의 선진화를 선도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이 돼서 다 아는 사람이구나. 선대인. 선대인 싫어하는 사람도 많은데. 있죠, 그렇죠. 예. 네. 근데 그 양반이 뭐 부동산 시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공공 정책을 행정의 시장. 공부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네. 지금 있는 시장님보다는 솔직히 훨씬 나아요. 또 젊은 시장이 돼야지 72년생. 했더니 뭐 그냥 컷오프 됐거든. 그렇죠. 네. 컷오프 됐는데 정치 현실에서는 그 여론조사에서는 밀리지 않았어요. 할만했어. 워낙 인지도가 높았죠. 그때. 그런데 그냥 바로 킬시켰어. 킬시켰을 때 그 예전에 그 선대인 씨가 막 경제 평론하고 다니면서 민주당 많이 깠었나요? 민주당의 특히 그 암흑의 정치인, 네. 암흑의 정치인, 경기도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모 의원이라고 막 그 비판을 네, 많이 했거든요. 비판했죠. 구태라고. 네네. 네. 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저쪽 당하고 큰 차이가 없다. 뭐 사실 그런 비판할 수 있는 거지. 그걸 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아무래도 영향이- 결정적인 변수가 됐던 것 같다 이런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니 그런 사람은 민주당에 와서 시장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죠. 그래 이제 금방 말씀하신 이게 심오한 이야기인데 분권이 먼저냐 혁신이 먼저냐 이게 그 오랫동안 논쟁해온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늘 혁신이 먼저다. 혁신하고 난 뒤에 권한을 주는 거지. 지금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선대인 씨 싫어하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뭐 그렇더라도 그래서 선대인 개인만 보면은 뭐 컷오프 때도 싸다 이렇게 얘기하실지 모르겠어. 저는 좀 견해가 다르지만 그러나 선대인이 아닌 누군가 개혁적이야. 그래서 민주당 내 이런 수박들 막 비판하고 다니는 분이었어. 굉장히 여러 가지로 이미지도 좋아. 근데 그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다? 아예 그 기회도 얻지 못하고 이렇게 된다? 누가 손해입니까? 누구의 손실이에요? 그렇죠. 그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꼭 국회의원하고 부딪히게 됐어요. 그분이. 그렇지. 그것 때문에 이제 그런 그래서 픽을 제가 봤을 때는 네.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어쨌든 정량적인 평가에 포션을 더 줘야 돼요. 이건 정치의 현실이라고 봐요. 네. 정치의 현실이라고 보는 게 자, 그 사람이 개혁적이다. 또는 역으로 반대로 그 사람이 수박이다. 그렇더라도 여론조사 돌려서 정량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건드릴 수 없도록 하는 최소한의 장치는 해두고 정성적인 평가를 부분으로서 저는 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지금도 그 말씀하신 지역 말고도 지금 기초단체장 쪽에서 단수 공천되는 지역들에서 이제 이야기들이 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도는 많이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초 광역 의원들 쪽에서도 그
좀 그런 이야기가 지금 불만이 엄청 터져나오고 있는데 보도는 안 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그거는 근데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어수선한 가운데 지방선거가 진행된다. 아니 이게 사실 공천 혁신 이거는 민주당의 오랜 약속 아닙니까? 그럼 근데 계속 해야 왜 이렇게 선거 때마다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그런 맞아요. 일들이 벌어지고 그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막 그냥 눈 단신농성을 하고 또 내가 봐도 누가 봐도 엉뚱한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전혀 민주당스럽지 않은 사람이 그냥 단수 공천되기도 하고 기준을 안 정해서 그래요. 아니 기준을 좀 정하면 안 됩니까? 기준을 정할 수 있어요. 아니, 정할 수 있어요. 기준은 있는 것 같아요. 지역위원장의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까 그 정할 수 있어요. 제가 네. 2014년도에 이제 공천에 좀 일을 했어요. 그 당시에 이제 경선까지는 개입을 못하고 아웃시켜야 될 단체장은 어떤 사람인가. 자, 일단 자기 비리 첫 번째. 그다음 친인척 비리. 세 번째 측근 비리. 그래서 비리에 벌금이 얼마나 나왔느냐, 그다음에 기소가 되었느냐, 입건이 되었느냐, 아니면 언론에 몇 번 나왔느냐 하는 최소한의 정량적인 것들은 정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도 물론 허점이 분명히 있지만은 최소한의 기준은 정해주고 거기에서 이제 준용되어서 가주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데 지금 보면 이런 거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우리 좀 나가서 그 이야기도 해볼게요. 청년 여성 전략 공천 문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게 청년 여성에 저는 할당해줘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배려해줘야 된다고 봐요. 이게 흔히 하는 이제 정의론적 관점에서 차등으로서의 정의라 그래요. 좀 못한 사람에게 좀 인센티브를 줘가지고 동등한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이제 흔히 하는 이제 정의론에서 차등으로서의 정의예요. 근데 오랫동안 동네에서 준비했던 김용민, 박진영 아예 제외시켜버리는 거야. 제외시켜버리고 동네에 있지도 않은 사람을 억지로 데려다 놓고 야 이거 청년 여성 배려해줘서 이렇게 하는 게 과연 이건 정의로운가? 이건 정말 공정한가 이야기예요. 지금 그 문제가 많이 불거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 이거 지금 저도 이제 충남 공관위원도 하고 중앙당 공관위원도 했어요. 그래서 그 최소한의 기준은 마련이 돼 있고요. 이게 실제로 심사하다 보면은 범죄 경력이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의외로 놀랄 정도인데 하여간 그래서 그 기본적으로 걸러내는 도덕성 부분에서 걸러내는 장치는 마련이 돼 있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기준을 갑자기 들이대요. 그래서 청년 30%를 해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 정말 준비가 전혀 안 된 나이만 30대인 사람을 막 갖다가 내 보좌관이었던 사람을 꽂아 넣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지금 일어나고 있대요. 여쭤볼게요. 차라리 청년 가산점을 더 주던가. 근데 차라리 가산점을 주는 게 낫지. 아니 네.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여러 가지로 하여튼 뭐 무슨 일만 터지면은 시비거리가 되고 있는 이소영 의원의 지역구입니다. 과천 의왕. 네. 예. 아니 거기 공천 어떻습니까?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원래는 이제 그 시장 살생부가 과천의왕 다 돌아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두 시장 다 날리면은 국회의원은 날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지 시장은 경선을 하고 과천은 단수를 줬더라고요. 근데 김종천 시장은 단수로 받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의왕은 4명으로 이제 경선을 치르는데 그 밑에 단위가 그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기초광역 의원이 이제 좀 말씀하신 그런 이제 청년 30%라는 미명하에 이제 물갈이를 하는 지금 이소영 의원, 뭐 보좌관, 비서진 이런 사람들이 뭐 그 후보가 됐습니다. 그런 얘기가 조금 들려요.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한번 또 전수조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국회의원의 보좌관, 비서진 출신이 바로 이렇게 후보가 되는 단수로 되는 경우, 단수로 되는 경우, 경선이 아니라 단수로 되는 경우 이거 전수조사를 한번 해봐야 되고 맞아요. 그렇다면은 그거 국민들한테 다 알려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거 특혜를 받은 거 아니에요. 국회의원한테 잘 보이면은 지방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다, 지역에서 한 자리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불공정 아닙니까? 저는 이게 우리 정치가 저는 후퇴했다고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는 이런 일들 물론 있었겠죠, 그죠? 눈치를 봤어요. 국회의원들이 염치껏 요령껏 했어요. 근데 이거는 거의 민낯이야, 대놓고 해요. 심각해요, 지금 상황들이. 근데 이게 보도가 잘 안 되고 팩트를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서로 그냥 쉬쉬하면서 말은 안 하는데 그 지금 그런 불공정한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단수를 주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 이제 불러다 얘기를 하나 봐요. 나번 줄 테니까 알아서 해라 이렇게 나번이 뭐예요? 나번. 가나다고 그 1등 그 당선될 순서가 그렇죠. 가나다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면은 혹은 다면은 낙선될 확률이 훨씬 높은 거고. 그래서 보통 현역을 이제 나로 빼고 신인을 가로 주는데 이제 그 가로 주는 사람들이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뭐 청년 30%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냥 약간 통보식으로 하는 경우가 지금 꽤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공심위 일도 저도 해봤잖아요. 네네네. 해봤는데
제가 광역 그 쪽에 일을 하면서 1년 전부터 여성 단체장 후보를 5명을 제가 물색을 했어요. 5명을 물색을 해서 네. 그 사람들이 지역 활동하도록 애초에 도와줬어요. 도와주고 그 사람들이 결국은 그 중에 4명이 출마를 했는가 그렇고 그 중에 3명이 당선이 됐어요. 오랫동안 준비시켜서 당에서 일을 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하는 거지. 갑자기 이거 내려다 꽂으면은 하는 말로 경쟁력도 없을 뿐더러 지역에서 오래된 정당 활동한 사람들이 정말 불공정하다고 느껴요. 그럼요. 예를 들자면 청년 여성 그냥 비례 줄 수 있어요. 좀 비례 줄 수 있다고 차라리 봐요. 비례를 주는 게 낫죠. 그렇죠. 그리고 아니면은 자 이쪽 우리 단체장이 3선에서 다음에 출마를 할 수 없다. 그러면 최소한 1년 전부터 그 지역에 준비를 시키세요. 그렇지. 그렇죠. 그런 것들이 방법이에요. 그렇게 예측 가능하도록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훈련되도록 해줘야 되는 거지. 뜬금없이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 중앙당에서 원칙을 확고하게 정해서 누구라도 이렇게 해서 당선이 될 수 있다. 근데 중앙당은 이제 중앙 그 광역단체장을 심사라고 그걸 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못 쓸 상황이죠 지금. 아니 원칙만 정해주는 원칙. 거예요. 근데 운영은 저 그쵸. 지역 그 운영은 시도당에서 하도록 하고. 그렇죠, 그렇죠. 그 기준이 있긴 있는데 다 이제 좀 약간 꼼수를 부려서 하니까. 아니 뭐 이런 것 때문입니까? 뭐 지역마다 특성이 있고 또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도 그렇죠. 있고 약세인 맞아요. 지역도 있으니까 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해서 룰을 좀 이렇게 그 일률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아니 일률적으로 했다가는 손해를 보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나름의 어떤 룰을 만들어서 운용하겠다. 이것 때문에 시도당한테 다 맡긴 겁니까? 공천 룰을? 아니 약간 개혁의 과정이었어요. 근데 개혁을 이제 권력을 분산한다는 권력 분산에 측면인데, 중앙이 권력 너무 분산? 잡고 있다. 네. 권력 분산 무슨 권력 분산이야? 이 시도로 가면은 오히려 국회의원의 권력을 분산해 준 그치. 꼴이 돼버린 엉뚱한 건데. 놈의 그 저기 예. 권력이 되는데 아니, 권력을 내려놓으면은 그 권력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새로운 주인을 찾아가요. 네. 사악한 고양이들이 어물전 점령하지. 네. 그게 그 이 소비자들한테 민중들한테 오지 않아요. 권력이. 그리고 이제 제가 볼 때는 그게 이제 지역에서 할 일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준비를 시키면서 이제 좀 바꿔야 좀 이제 좀 뒤로 물러나야 될 것 같다라는 분들하고는 상의를 계속 해야 돼요. 그래서 역할을 맡겨주면 돼요. 바로 거기서 이렇게 매정하게 자르는 게 아니고 갈 자리를 만들어주고 지역에서 봉사를 계속 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또 불만이 좀 많이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갑작스럽게 컷오프를 당하거나 이런 사람들을 위한 어떤 힐링의 프로그램이 저는 치유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이게 정당이 필요해요. 정당이 네. 해야 될 일을 그거 정말 지역위원장들이 잘 모르는 건데 못해, 오늘 못해. 한겨레 신문에 뭐가 났냐면요. 이 네. 연속 선상에 있는데 과연 팬덤 정치는 정당한가? 민주당이 지금 팬덤 정치에 잡아먹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이고 그 이제 비판적으로 하는 건데 개소리 일면적인 현상인데 예. 그러면 당원 버리고 정당하란 말이에요. 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사실은 역으로 당원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참여라든가 책임감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렇죠. 높여주면 돼요. 그럼. 높여주고 그 당원들을 좀 더 훈련시킬 생각을 해야지 그 당원들을 팬덤의 그 대상인 것처럼 나쁜 정치인 것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렇죠. 그 누가 그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글 쓴 사람이 한번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씹혀서 그런 거예요. 그렇게 봐야 정확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지금 당원 문지주의라는 게 저는 아직도 약하다고 봐요. 진짜 당원이 주인이 돼서 의사결정, 정책, 기획까지 다 한다면요. 우리 당원들도 그냥 팬덤으로 우우 몰려다니는 수준을 넘어서서 전략적 판단하고 기획합니다. 그럼 이번에 경기도에서 김동연 후보 되는 거 보세요. 우리 당원들도 전략적 판단합니다. 아, 오히려 국회의원들보다 훨씬 낫죠. 지금 그 검찰 정상화 이 과정이 아마 그런 거를 더 확실하게 보여주는 과정이 될 것 같고, 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상처를 입은 후보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당이 위로하고 힐링을 해주는 프로그램이 반드시 좀 있어야 된다. 연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왜냐면 그런 사람들이 이 매 선거 때마다 엄청나게 이제 양산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민주당에는 다 짐이 되는, 짐이라기보다는 그 이제 뭔가 그 짐이 되는 사람들인 거죠. 마음에 빚을 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럼요. 예. 그런 사람들에게 조금만 어떤 정성을 보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지금 시대가 이제 그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네.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래요. 그분들의 상처라고 한 게 이런 거죠. 뭐 되고 맞잖아요. 싶은데 상처 입으셨잖아요. 아니 저는 특혜를 입은 케이스죠. 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런가? 아니 전략 공천을 받았으니까. 아니 거기는 그 당시 지역위원장이 감옥을 갔으니까. 예, 아니 그런데 이제 또 저기 도전자가 5명 있었어요. 5명 있었는데 그분들한테 너무 미안하죠. 돌이켜 보니까 그런데 깜도 안 했는 데는 제가 나가가지고 또 패배하기까지 했으니까 제가 그래서
그냥 1년 만에 그만두고 아예 그 정치에 손을 뗀 거 아닙니까? 저 나름의 어떤 그런 반성과 사죄의 그 액션인 거예요.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 예비 후보였던 분들이 그쵸. 떨어지는 거는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맞아요. 아니, 그 컷오프 되는 순간까지 혹은 뭐 이 최종 경선에서 떨어지는 순간까지 그 돈은 다 본인이 쓰는 거거든. 당연하죠. 네. 그거 뭐 보전해 주는 것도 아니고. 보전해 주는 거 아니에요? 한 푼도 보전해 주는 거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뭐 수천만 원, 수억 원 깨진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저기 체중도 빠져요. 체중 빠지는 거야? 뭐 미덕입니다. 그건. 집안이 굉장히 박살이 나죠. 박살이 나요. 지금 맞아요. 제 아는 어떤 분은 아파트도 팔았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이런 정말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타격을 입는 일인데 그냥 그 당에서 뭐 시도당에서 중앙당에서 너는 아웃. 그리고 이유도 설명 안 해줘요. 이유도 설명 안 해줘. 예. 이유는 설명해 줘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닙니까? 이유는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 아직 제가 대대적인 공채를 해본 적은 없지만 평화나무에서 만약에 낙방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제가 지금 뭐 낙방한 분은 없어요. 평화나무 시작한 일에. 왜냐면은 지원자들이 없어서 다 아름아름 또 오시겠다는 분이 없으니 뭐 아름아름 또 모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였는데 뭐 이제 그분들한테는 이제 왜 떨어졌는지를 좀 소상히 설명드리는. 그러니까 뭐 당신이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라 맞아요. 당신이 뭐 모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여건과 당신의 어떤 그런 역량이 서로 좀 주파수가 맞지 않아서 그런 면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과 그냥 야, 너 아웃이야. 아웃이야. 아웃이라고 가 이제. 이거하고는 또 다른 문제라. 완전히 다르죠. 쥐가 그렇게 당해봐. 그렇게 아웃시킨 사람. 그러니까요. 열받지. 맞아요. 그 인간적으로 굉장히 비참해지거든요. 비참해져. 네, 그게 아마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런 감정이 어떤 건지 경험해본 사람만 느낄 수 있어요. 경험해본 사람만 저 공천 심사를 했어요. 네. 진짜 그런 거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몰라요. 네. 늘 네. 쥐가 잘나가지고 된줄 공천 알지. 맞아요. 심사에 네. 최대한 이해관계자들, 현역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이해관계자들이거든요. 그럼요. 이해관계자들이 배제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완전히 보니까 그거를 조율을 잘하는 국회의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다 이렇게 다독다독 하면서 하는 사람이 있고 아예 모르고 그냥 팍팍 자르고 그냥 아무 일 없었던 듯이 또 활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쨌든 그걸 좀 다 다독여 줄 필요가 있고 그거로 인해서 상처받은 거에 대한 경제적인 손실도 문제지만 정신적인 그런 손실도 경제적 손실은 뭐 어떻게 해줄 길이 없지. 해줄 길이 없죠. 자칫 잘못됐다가는 사후 매수 이런 걸로 그렇죠, 또 몰릴 그렇죠. 수 있기 할 때문에 수가 없죠. 예. 그건 어쩔 수 없더라도 아니면은 차라리 플랫폼을 당이 만들어줘서 맞아요. 예. 당이 만들어줘서 이분들은 정말 진짜 열정과 아이디어만 갖고 정치할 수 있게 해주는 거 어떨까. 그래서 예비 후보 단계에서 쓰는 돈이 거의 없게끔 만들어서 좋은 인재들 많이 오게 하고 그렇게 해서 괜찮은 인재를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갖춰서 이렇게 후보로 선출하고 나머지 분들에게는 미안하다. 다음 기회에 한번 도전해봐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위무하는 그게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근데 아무도 지도부가 그런 거 아예 신경도 안 쓰더라고요. 그게 좀 그런 노력들이 과거에 조금씩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 지역위원회별로 그쵸, 그쵸. 커뮤니티 만들어주고 그쵸. 뭐 하고 이런 게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데 관심도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옛날에는 그 국회의원이 그래도 어른이잖아요, 지역에. 그렇죠. 그러니까 불러다가 밥이라도 사주면서 손이라도 잡아줘요. 미안하다. 사정이 그렇게 됐다. 그러면 어떤 어른은 네. 제가 아는 어떤 어른은 탁 붙잡고 우신대. 그러니까 그렇게만 우신대. 자기가 먼저 울어. 자기가 먼저 울어.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하면은 그 얘기 들으면은 내가 손해가 크더라도 마음의 상처가 크더라도 내가 좀 위로가 위로받지. 되지. 그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예?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옛날 노동부 장관 했던 분 아니에요? 노동부 장관도 하셨고 당대표도 하셨고 국무총리도 하셨고 네. 그리고 저희 노무현재단 이사장도 하셨고 네. 그렇게 그리고 해주면. 지난 저 2020년 21대 총선 때 민주당 대표도 하셨고 네네. 탁 붙잡고 우셨어. 그러면은 그 어른이 그렇게 우는데 그럼 눈녹도 사라지죠. 눈높도 사라지죠. 네. 그럼 마음이 얼마나 상처가 크겠어요. 그럼 또 이제 에너지를 받고 내가 무슨 일을 할지도 이제 좀 보이고 한동안의 그 시련의 시기를 좀 자기가 극복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야 합니다. 네. 제가 그 옛날 정치인들하고 좀 친해요. 신기남 의원 이런 분 친한데 정말 시원시원하거든. 그런 거에 대해서 요즘 정치인들 참 보면은 이게 그냥 뭐라고 합니까? 공무원 출근하듯이 정치하는 이런 경향들 너무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권력은 또 누리려고 하더라고. 막 와가지고 또 그 권력자 행사는 엄청 해요. 그렇죠. 그리고 막
저 사람들의 소리를 듣는 게 아니고 지시하려고 하고 위압적으로 하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그래요. 아이고 참. 이번 경선 참 여러 가지로 많은 파행을 낳고 있고 이게 이 선거에 패인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지금의 그 윤호중 그 비대위는요. 네. 아니 사실은 나 시켜주세요 비대위원장 해서 얻은 권력 아닙니까? 무슨 당원들이 뭐 한 표라도 이게 윤호중한테 줘가지고 얻은 권력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된 권력. 나한테 저 비대위원장 시켜주세요. 이래가지고 비대위원장이 됐고 당대표가 된 건데 지금 그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그때 대선 패배로 뭐 당 자체가 지금 트라우마에 빠져 있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지방선거를 생각한다면은 권위 있는 그런 지도부를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이제 윤호중이 나가서 뭐 이렇게 그 다득표를 해가지고 그 비대위원장 되면은 권위 인정해 주지요. 그 지가 하고 싶은 서울시장 그 전략 공천 그것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런 권위도 또 그 권력도 없는 가운데서 뭐 뭘 하려다가 계속 발목 잡히고. 근데 지금 윤호중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도대체 정체성이 뭐냐 이 질문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어느 쪽 사람이냐. 이분이 정치를 오래 하셨고 사실 실무나 이런 거 굉장히 밝으신 분이에요. 네, 그럼요. 근데 이렇게 참 이럴 줄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스스로 느끼는 정당성 부족이라는 게 발목을 잡고 있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이런 대선에서 패하더라도 이 비대위원장을 이렇게 함부로 순식간에 뭐 절차적 정당성 없이 이렇게 선임하면은 그게 당에 큰 해로 돌아옵니다. 아니 생각해 보면 왜 비대위원장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전임 지도부가 추천해줘서 어영부영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수선할 때 그냥 돼버렸어요. 원래 정당의 구조라는 게 전당대회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중앙위원회라고 해서 중앙위원회 구조가 중앙위가 있어요. 제일 크죠.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얼핏 기억하기로 전당대회를 할 여건이 안 되면은 중앙위원회에서 투표해서 선출하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적이 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얼렁뚱땅 와버린 것 같아요. 참. 아이고 참. 자, 그 경기도지사 그 후보로 김동연 전 부총리가 됐습니다. 네. 참 안민석 의원은 많이 속상하셨겠어요. 그렇죠. 뭐 염태영 전 시장도 그러할 것 같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좀 속상하겠죠. 예. 사실은 김동연이 돌출되기 전에는 내가 되겠거니 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50%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분이 조정 씨까지 맞습니다. 포함해서. 예, 일단은 김 대표 지금 김동연 그 전 뭐라고 대표라고 불러야 되죠? 50.67, 안민석 의원이 21.61, 염태영 시장님이 19.06, 조정식 의원이 8.66인데요. 그 이제 그 최근 나온 여론조사 PNR이 그 실시한 여론조사 23, 24일 날 실시한 조사 보면은 김동연 전 대표가 48.8, 김은혜 의원이 41%예요. 경기도 지역민 804명 대상 조사거든요. 그리고 리얼미터에서는 김 전 대표가 42.7, 김은혜 의원이 43.1이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초박빙 승부가 이번에 경기도에서 이루어진다. 모든 언론이 지금 경기도에 쏠려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기자들도 지금 이제 요거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저는 김동연이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저도 될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재명, 윤석열 붙었을 때보다 차이가 더 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그렇죠. 당연히 이게 일단은 이제 김동연 후보가 된 이유는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위해서 엎어져 줬다, 단일화 해줬다라는 이제 고마움이 우리 당원들 사이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본선 경쟁력 부분이라고 보는데 김동연 후보가 자기 표가 있어요. 자기 아이덴티티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유승민도 사실 자기 아이덴티티가 있잖아요. 네. 고유의 캐릭터와 자기 표가 있잖아요. 네. 근데 김은혜라든가 이런 분들은 자기 표는 없는 거예요. 그냥 윤석열 표인 거야. 그런 부분에서 이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것이 저는 우리 지지자들에게 어필이 됐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네. 앞에서 이야기했던 대선 때 이재명을 도와줬다라는 것은 이재명 우리 후보의 표입니다. 이재명 지사의 표고 그다음에 본인의 본선 경쟁력은 본인의 표입니다. 플러스 알파가 단 몇 프로라도 있다고 봤을 때 저는 지난 대선 때보다 더 차이가 나게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아, 그래요. 경기도 이기면 진짜 뭐 사실상 승리
무승부는 아니더라도 무승부 플러스 알파는 되지 않나요?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저는 이제 무승부가 아니고 이길 수 있다. 이기는 것이다. 이기는 자리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보는 근거가 일단 여기가 이재명 후보가 이겼던 지역이고요. 그렇지. 기반이 그대로 다 살아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이 김동연 전 대표가 확장성이 있어요. 그래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이 프로필이 일단 김은혜 후보보다는 좋다. 왜냐하면 이제 관료 출신이고 경제 전문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김은혜 후보보다는 더 믿음직스럽고 준비가 되어 있는 인물로 보여지는 거죠. 게다가 또 스토리가 있잖아요. 스토리도 있고. 그 김동연에겐 스토리가 있고, 그렇습니다. 김은혜에게는 부동산이 있고. 네. 예. 부동산으로 승리하기는 쉽지 않죠, 사실은. 어렵죠. 네. 아무리 이제 지금 그 성남시장 그다음에 성남 국회의원을 연대를 해갖고 대장동으로 아마 이제 이슈를 할 거예요. 네. 국내면 그거밖에 지금 할 게 없는데 네. 그거 해봐야 지금 인물 경쟁력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앞서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가능성이 있죠. 네. 김은혜 씨가 이 사람이 권력력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MBC 맞아요. 기자 출신인데 그 당시에 제가 뭐 MBC 쪽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노조에서 여성 앵커를 하나 키우기 위해서 노조에서 굉장히 서포팅을 해줬대요. 근데 갑자기 이 MB 대변인으로 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 당시 MBC 노조에서 엄청나게 섭섭해했다고 하더라고요. MBC 노조하고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하고 불편한 관계였었거든. 그렇지. 그렇죠. 예, 그런 상황이 있었다라고 보고 그 다음에 보면은 국회의원이 됐잖아요. 1년 만에 당대표 출마를 해요. 당대표 출마하셨어요? 당대표 출마했습니다. 이준석하고 결혼했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예. 그리고 지금 2년도 채 안 돼서 지금 도지사 또 출마. 윤심을 업어가지고 이제 도지사 후보가 된 거예요. 권력력이 대단한 사람인 거죠. 예. 이분이 저는 언제 그걸 느꼈냐면은 MB 청와대 끝나고 나서 바로 KT 전문지 뭔지로 가더라고요. 그렇지. 완전 정관이를 확실하게 받더라고요. 보통 그렇게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바로 가는 작업을 하는 거를 봐서 야 권력력이 정말 대단하다. 그렇게 해서 봤습니다. 네. 그래요. 권력력으로 보면은 경기도지사 국힘 후보가 되는 건 합당해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게 경기도지사가 될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아유, 그럼요. 예. 뭐.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찜찜한 면은 뭐 그 게시판에서 혹은 커뮤니티에서 도는 얘기가 김동연이 혹시 우리 편이 아닐 수도 있지 않느냐. 우리 편인 줄 알고 이렇게 덥석 안 왔는데 알고 봤더니 이제 윤석열 같은 사람이라면은 이거 어떻게 이걸 막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또 우려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음 지방선거가 끝나고 바로 대선이 이어져요. 그치, 한 1년 1년 남겨놓고. 네, 예. 그래서 분명히 아마 이번에 도지사가 되면 그 다음에 대권 행보를 할 거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생각의 이야기가 아닌가. 그렇죠.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그걸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예. 대권 행보를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해도 된다고 보고 본인이 경쟁력이 있고 성과를 내면 되는데 경기도지사라는 자리를 가지고 도지사로서의 업적을 내는 거는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중앙 정치 무대에 어필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의 국가적 이슈로 사회적 이슈를 만드는 것은 이재명 후보처럼 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재명만한 성과를 경기도에서 내기도 쉽지 않지만 보세요, 이재명. 아니 정책적 성과는 냈으면 좋겠어요. 김동연 후보도. 그 성남시장 때 그 중앙정부에까지 그 존재감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이재명 아닙니까? 네, 그렇죠. 우리가 전방 사또라고 불리는 이재명 후보를 보시면요. 경기도지사 때 엄청 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성남시장 때 더 잘한 거예요. 성남시장 때 기초단체장 때 기본적인 터전을 닦았기 때문에 네. 지난번 대선 경선에 나왔던 거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도지사가 됐고 네. 이번에는 좀 자연스러운 순서로 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재명이 홍보를 잘할 뿐이지 뭐 그 실력은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홍보도 실력입니다. 아니 실력이 있어서 홍보가 잘 된 거 아닌가요? 거꾸로 얘기하는. 실력도 있어요. 또 네, 기본적으로. 네. 그래서 염태영 시장과 좀 묘하게 대비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염 시장도 굉장히 잘해요. 훌륭한 네. 그 기초단체장으로서의 그 실적과 성과가 있어요. 그러나 이번에 좀 어려웠던 이유는 뭐냐면은 중앙 정치 무대에서까지 자신의 어떤 존재감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어. 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수원시장으로서 삼선한 그 이력밖에 없는 거야. 알려지기로는. 수원시에서의 생활 정치의 구현이라든가 갈등의 조정 이런 것들 굉장히 잘하세요. 잘했어요. 근데
이 수원시에 갖고 있는 이 구조적 그 모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국가적 아젠다로 폭발시키는 능력들. 그렇지. 이런 부분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탁월했던 거죠. 정말?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가재정법 문제. 네. 이제 흔히 하는 이제 특별교부세라고 하는데 뭐 전문적 영역에 제가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거 문제로 가지고 박근혜 정부하고 대척점에 서서 싸운 거예요. 그렇지. 일개 기초단체장이. 그래서 어디 광화문 광장 앞에 와서 열흘 동안 단식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맞아요. 그런 강단이 이재명 후보가 이제 탁월했던 거죠. 네. 이미 그 변방 사또였을 때부터 중앙 정치인이었어요. 이재명은. 네, 워낙고. 그래서 사실 예전에 한번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이제 컷오프된 그런 정치는 손 붙잡고 우셨던 그 양반. 정말 정치의 달인입니다. 우리 민주당에 있어서는 뭐 거의 이분은 책사다. 뭐 이런 얘기도 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역대급 전설적 책사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어른이 늘 하는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사석에서 한 얘기예요. 큰 정치인이 되고 싶으면 중앙 무대에서 하는 게 낫다. 중앙 무대에서 하는 게 나은데 아니 물론 이제 지역 정치로서 난 이런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 그런 사람들 뭐 왜 말려요. 그러나 내가 진짜 중앙 정치를 지향한다라고 한다면은 이재명 같은 저렇게 특수하고 아주 정말 예외적인 사람을 빼고는 중앙 정치 무대로 나가는 것이 좋다. 이런 말씀을 이재명 하더라고요. 그 스타일의 코스를 밟아서 중앙 정치인으로서 성장하는 건 쉽지 않아요. 흔치 않은 경우예요. 네. 그리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이재명 후보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이번에 김동연 캠프에 또 있었어요. 네, 맞아요. 네, 또 여러 군데 흩어져서 갔더라고요. 참모진 아니. 분들이. 그건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이 김동연으로 갔어. 네, 그렇기 네. 때문에 뭐 배반을 때린다든지 뭐 무슨 저런 표현까지 나오더라고. 그 왜 그 뭐라고 그러지 형님 갑자기 까먹었어. 이런 큰 이 우상 같은데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가 갑자기 적진에 들어가가지고 확 열리면서 거기를 점령하는 거 뭐라고 그러지 이걸? 저기 트로이의 목마. 트로이. 왜 갑자기 그 말이 생각이 안 나? 트로이의 목마. 이런 큰 우산? 우상. 예, 그렇죠. 그 트로이가 아닌 트로이의 목마 아니냐 이런 얘기 있는데 쉽지 않을 겁니다. 뭐 그런 마음을 먹는다 하더라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예. 저는 또 이제 윤석열이가 이제 한 보름 있다가 대통령 되잖아요. 한 20일 정도, 선거까지 20일 정도의 기간이 있는데 이 기간 동안에 윤석열 씨가 엄청난 민주당 선거운동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기상천외한. 기상천외하더라고. 신라 호텔에서 아니라고 해요. 신라 호텔에서 5차원. 만찬한다는 이야기도 예. 참 충격적이었습니다. 4차원이 아니라 5차원 정치를 함으로써 아마 윤석열 덕에 한 4, 5%까지 좁혀질 거라고 봐요. 서울이. 맞습니다. 서울이. 네, 딴 데 더 벌어지고. 네. 그래서 서울에서 만약에 나머지 5%는 송영길 힘으로 해야 되겠지. 그렇죠. 송영길이 이제 후보가 된다면. 인물 경쟁력. 네, 그러면 저는 아주 승산이 없진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니 그치 우리 서울시장 후보 공약으로 용산 국방부 주위를 뺑 둘러가지고 용적률을 엄청나게 높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자체가 안 돼요. 아파트를 포위해버리는 거예요. 공약 자체가 안 돼요. 예, 그래요. 그리고 뭐 진짜 저는 이런 상상이 가능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라면 당선된다고 봅니다. 여차하면 피플스 하우스라고 하나요? 네, 피플스 하우스. 피플스 하우스의 수도를 내릴 수 있는 시장이어야 된다. 수도 수도 끊어버려. 수돗물. 네. 수돗물을 확 내릴 수 있는 그런 강단이 있는 그런 후보면은 뽑힌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저기 청와대 그만뒀으니까 예. 그 청와대를 서울시장 관사로 쓰죠. 그것도 좋네요. 예. 오픈 관사. 아이고, 그게 한번 오픈되면은 다시 못 쓴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못 쓰죠 이제. 다음 대통령이 여기 용산 국방부 집무실 안 들어가겠다고 하면 그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들어간 선례가 되잖아요. 그럼 수도 이전해야지. 수도이죠. 그렇죠. 민주당 세종시 이전 공약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되겠네요. 수도 이전을 해야 수도 됩니다. 이전. 세종시로 이전하자는 공약을 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광고 좀 하고 또 이제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평산네이처 진경옥 제가 어제 이거 먹었습니다. 너무 좋아요.
네. 지금 뭐예요, 진이 이게? 빠지신 분들 있잖아요. 진이 빠졌어요. 진이 빠지신 분들, 또 바쁜 현대 사회에서 원기 회복하기 참 어려운데 원기 회복이 필요하신 분들, 평산네이처 진경옥을 여러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아, 이거 어제 먹고 집에 갔는데 요즘 기온이 많이 빠져가지고 집에 가는 길에 졸기도 하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눈 동그랗게 뜨고 막 눈에서 막 엄청 쓰다. 눈에서 네. 막 불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아, 헤드라이트를 그래요? 끄고 왔다니까. 자도 약고 요새 조는데 이거 먹어야 되겠다. 이거 드셔야 네. 돼. 예, 날씨도 갑자기 더워져서 기력이 약해지신 분들 많을 겁니다. 자, 김용민닷컴의 진경옥으로 여러분 이거 진짜 쓰네요. 저기 원기 회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만 먹어도 써요. 내 친구 중에 옥진경이라고 있었는데 진경옥입니다. 진경옥. 예. 네. 진경이라는 친구 많이 계시죠? 네, 진경. 저희 우리 네. 학교 옛날 그 선배 중에 정경옥 누나 있었는데 요즘 어디서 뭐 하시는가? 정경옥. 아이 진경옥. 예. 자, 이경옥도 있고. 진경옥은 활력의 대표 원료인 녹용, 인삼, 생지황, 복령, 벌꿀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녹용은 춥고 거친 환경의 시베리아 알타이 지방에서 자란 너무 써요. 사슴의 뿔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시베리아 사슴의 뿔은 골밀도가 높고 녹용의 유효 성분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자, 게다가 녹용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재료 모두 엄선한 국내산만을 사용했습니다. 5가지 재료 외에 물, 화학품, 방부제 단 한 방울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몸에 좋을 것 같은 진리예요. 느낌 엄청 나네. 예. 자, 하지만 흡수율은 걱정하실 필요 1도 없습니다. 진경옥은 에어 분쇄 기술을 이용해서 원재료를 초미세 상태로 만들어서 영양 성분을 그대로 흡수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평산네이처의 진경옥 15g 곱하기 30호 요게 30호가 들어간 게 129,000원입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김용민닷컴도 풍성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김용민닷컴에 오셔서 압도적 특가의 선물 세트 구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떠세요? 일단 뭐 몸에 엄청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굉장히 진합니다. 쓰니까. 굉장히 진해요. 진해요. 써요. 자, 그리고 이 꼭지 따기도 쉽지 않습니다. 네, 꼭지게 잘 안 따져요. 우리 각종 방송 중에 이 광고는 김용민 PD가 제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제일 맛깔스럽게 하시는 것 같아요. 김용민 PD가 양잿물 광고에도 맛있게 할 것 같아요. 하다못해 진짜. 야, 이거 제대로 못 땄네 이거. 예, 이따가 먹겠습니다. 네. 예. 자, 그래요, 여러분 진경옥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원기 회복 이게 짱이에요. 내가 어제 확인했다니까. 아, 그래요? 진짜. 이따가 직접 그러면-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예. 자, 이번엔 떡미당 밥알 쑥개떡입니다.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통팥 앙금, 백앙금 듬뿍 들어있는 쫄깃쫄깃한 떡미당의 밥알 쑥개떡. 지금 바로 김용민닷컴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일반 쌀가루가 아닙니다. 30년 전통 방식을 고집해서 100% 국내산 찹쌀을 국내산 쑥과 함께 반죽했습니다. 자, 앙금 또한 가득 넣었습니다. 겉에는 콩고물을 가득 묻혀서 고소하고 담백한 맛인데요. 믿을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서 더욱 진하고 쫄깃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떡미당의 쑥은 국내산 무주 지역 삼도봉 해발 700m 고산지대에서 산바람을 맞고 자란 100% 무농약 고랭지 쑥입니다. 안심하고 드셔도 되겠습니다. 맛있네요. 자, 간편하게 꺼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씩 개별 포장도 있습니다. 더 이상 식사 거르지 마시고 떡미당의 밥알 쑥개떡 하나씩 꺼내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팥 앙금, 백앙금, 콩고물 밥알 쑥개떡 600g 한 팩. 네, 요거는 600g이 아니죠. 예, 어디 저기 있나? 예. 짱. 예. 하여튼 뭐 저는 노란 거로 먹고 네. 있어요. 하여튼 뭐 요거 9,900원입니다. 예. 요게 한 개 9,900원이란 게 아니라 한 팩 이게 여러 개 다발로 있는 거 9,900원이고요. 자, 지금 김용민닷컴에서는 떡미당 밥알 쑥개떡 3봉 이상 구매 때에는 호박 군고구마 가래떡 한 봉 증정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조기 품절이 예상되니까요. 신속한 구매 바라겠습니다. 또 이래저래 또 이제 식사를 좀 거르시는 분들은 좀 이게 좀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요. 예. 제가 참 떡맛 좀 아는 사람인데 네. 맛있네요. 맛있네. 맛있습니다, 아주. 근데 이상하게 나이 들면서 네. 떡, 빵 이런 게 맛있어.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즉기떡. 너무 맛있어. 저기 맛있죠. 쫄깃쫄깃하니까 이거 이 씹는 맛이 이제 그걸 알게 돼서 그러나? 그럼 여성분들 보면은 지갑에 뭐 이거 먹을 거 많이 갖고 다니더라고. 맞아, 이런 거 딱 굉장히 좋죠. 그래서 막 나눠주고. 얼마나 맛있다. 진짜 맛있다. 네. 숙향도 나고. 네. 자, 그래요. 자, 검찰 개혁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지금 그냥 지금 밀어붙이는 거죠. 지금 근데 어쨌든 중재안을 밀어붙인다는 거잖아요. 윤호중. 원안으로 밀어붙여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쪽에서 이제 거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러니까. 그런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중재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정치적 승리를 좀 목적으로 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원안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이 검찰 개혁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원하는 거다. 네. 뭐 이렇게 저는 뭐 해석이 되는데 일단은 이제 지도부는 이제 정치적 승리를 택한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원안의 합의에 대해서 좀 아쉽다라는 이야기를 늘 했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게 검찰 개혁 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5번 합의안 사개특위를 만들고 그다음에 중수처를 만들고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 국회 관행상으로 이렇게 이슈 종결돼버리면 안 만들어요. 이제 못해요. 안 해요. 끝이에요, 그냥. 안 하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우리가 중수처 만들어줘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럼. 하는 말로. 정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에서 그럼. 예. 그런 측면에서 이게 마지막이기 때문에 시원하게 6대 그 중대범죄 전부 다 수사기소 분리해서 검찰에서 없애버리는 게 맞지 않았나 저는 뭐 그런 생각을 했고요. 오히려 거기에 대한 보완점으로서 그 보완 수사권이라든가 검찰의 경찰에 대한 일부 수사 통제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뭐 그렇게 합의가 되고 나니까 뭐 더 이상 저도 뭐 헐뜯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저 입법까지 가려면은 또 그것도 나름대로 길이 그쵸, 험난해요. 험난할 네, 텐데. 네, 네. 예. 자, 그래요. 앞으로 뭐 1년 반 이상은 이 문제 갖고 계속 이제 이거를 다듬는 과정, 그다음에 또 중수청 사개특위 논의하는 거 하고 공론화 시키고 하려면은 앞으로 이게 지금 이제 첫 단추를 깬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렇죠. 윤석열 정부가 새 정부의 법무부에서 안을 내놓으면은 아니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해야 돼요. 우리가 174석이 있기 때문에 이게 국회 내에서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끝까지 좀 AS를 해줘야죠. 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이제 법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다음 총선에서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자, 이번에 또 아직 그리고 집권하기 전이니까. 윤석열 뭐 초창기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당선자와 한동훈 눈치를 봐서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지금 법에 그렇게 불만족하지 않을 거예요. 합의된 안에. 네. 오히려 지금 검찰이 불만이 많은 검찰이 불만인 상황이고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정치 수사 배제한 부분에 대해서 네. 시민사회 단체가 이제 목소리가 지금 높아진 상황이죠. 그거는 저는 제가 봤을 때 좀 오해의 소지가 왜 그런 있다고 보는데요. 선거 범죄가 없어진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은 이 흔히 하는 공직자 문제인데요. 공직자 문제는 공직자라도 부패 범죄에 연결되는 건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렇죠. 또 경제사범에 해당하는 그렇죠. 역시 맞아요. 역시 그대로 남아 있는 거. 그리고 또 사실은 뭐 검찰이 수사 잘한다 그것도 뻥이에요. 검찰 수사관들이 숫자가 많고 그 검찰 수사관들이 상대적으로 적은 수사건을 다루기 때문에 한 사건에 대해서 많은 수사관들이 붙어서 수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변호사들 이야기 들어보면요. 지금 99.4%가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나머지 0.6%가 중대범죄 중에서도 일부를 검찰에서 수사를 한답니다. 0.6%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검찰 수사관은 6천 명이나 데리고 있는 거예요. 네. 한 건에 대해서 수사관들이 많이 붙어서 하니까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뭐야? 검찰 수사관들을 중수처라든가 나중에 공수처라든가 또는 뭐 국가수사본부라든가 경찰 쪽으로 보내버리면 돼요. 그 숫자를. 네. 그래요. 뭐 대개 지금 원안으로 가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아니 박홍근 원내대표 입장은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뭐 윤호중이 뭐 이랬다 저랬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뭐 당 대표가 할 수 있죠. 당 대표가 또 의견을 이준석도 태클을 걸었는데 충분히 할 수 있죠. 이제 윤호중 대표가 오히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강경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법사위원장 시절부터 검찰 개혁에 좀 강한 입장이었는데. 아니 근데 그분은 저 합의안으로 가자는 거 아니에요? 박홍근 대표? 아니 윤호중. 윤호중 대표가 합의안으로 가자고 하나요? 네. 근데 지금 뭐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상황들에 제가 좀 뒷조사를 좀 해보니까
그 당에 이제 다선 의원들이 좀 움직인 것 같아요. 다선 의원들이 움직여서 박병석 의장과 이 박홍근 원내대표 사이에서의 중재안 이야기를 애초에 아니 그 사람들 뭐 하는 거예요? 왜 그 저기 또 아니 나 참 평소에 가만히 부분에 계시다가 대해서는 제가 이제 제 뇌피셜입니다. 제가 소설 쓰는 겁니다. 네. 제가 소설 쓰는 건데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요. 지금 이 철험회라든가 초선 의원들이 몰아붙이는 이 개혁 노선에 대해서 좀 제어를 해야 되겠다라고 다선 의원들이 저는 생각한다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지금 국회의원들의 시각은 이미 다 다음 총선에 가 있어요. 다음 총선에 가 있는데 이 지금 철험회 같은 이 초선 의원들이 이 검찰 그 수사 기소 법안을 주도를 하면서 당내 주도권을 행사하고 또 이 사람들이 당내 개혁 공천, 당내 혁신 이런 쪽에 주도권을 잡기를 저는 두려워하는 측면에서 이미 좀 마사지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제 나름의 뇌피셜 의심을 좀 만들어 봅니다. 지들의 기득권이 침해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그런 다선 의원들의 액션에 국민이 있습니까? 어? 민생이 있어요? 검찰 개혁이 있습니까? 배지에 대한 욕심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양반들 보면은 진짜 그 다선 의원들은 그 저기 3선까지 하면은 이제 그만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아요. 그거 빨리 법안 통과시켰는데 이거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닦아놓고 얘기해가지고 지금 저 수박들이 자꾸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람을 갖다 앉히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지역마다 공천 파행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수박 국회의원들이 자기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더 당선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8월 전당대회 때 권한 있는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3선 제한, 3선까지 하고 그다음 더 못하게 하는 이런 그 이미 그 당 이 개혁 방안, 이 그 혁신 방안을 무력화 시키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저기 이재명 공약이니까 이재명이 그렇죠. 대표가 되면은 그 실행에 옮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들이 이제 3선 그 이상은 못 하는 거고, 3선을 초과해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지금 저렇게 지금 지방선거에서 그 파행을 지금 연출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김진표 의원이 5선입니다. 네. 5선인데 법사위로 옮겼어요. 옮겼어요? 그렇죠. 옮겼잖아요. 옮겨가지고 했어요?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안건조정소위원회에 있을 때 최 위원장자에게 위원장 자리를 줘요. 그 이야기 뭐냐면 김진표 의원은 원안 통과에 찬성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근데 왜 그렇게 했겠어요? 그렇게 해서 초선들 표를 얻어가지고 국회의장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거든요. 국회의장. 자, 또 하나. 들리는 얘기가 뭐냐면 그 형님은 국회의장 하고 싶어가지고 아주 몸이 달아오르는 걸로 알아요. 예. 그런 거. 그다음에 박병석 의장이 그냥 외유를 갔다. 네. 그러면은 이 방망이가 어디로 넘어옵니까? 사회권에. 김상희. 네. 김상희 부의장도 국회의장을 하고 싶은 욕심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보면은 웬만큼 당내에서 원안대로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가 무르익었어요. 무르익었는데 김진표라든가 김상희 의원 이런 두 분은 다음 총선에 나올 가능성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야. 네. 이번에 시원하게 하고 의장 한번 하면 끝이야. 근데 다음 총선에도 욕심이 있는 사람들은 당이 초선 강경파들에게 휘둘리는 게 싫은 거예요. 절충과 타협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야.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이렇게 제가 이제 의심을 하는 거고요. 이 연동선상에서 송영길 대표에 대한 비토도 마찬가지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586 용태론을 이야기했습니다. 불편하거든. 같은 중진들 다선들 입장에서.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의 이 중대선거구조 개편안이라든가 동일 지역구 3선 금지안 이런 안들은 사실은 중진들을 겨냥한 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조금 늦게 등판했으면 좋겠다. 조금 늦게 등판한다. 이야기는 뭔가 하면요. 다음 총선 공천권에 영향이 별로 행사가 안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저는 이런 카르텔이 서서히 지금 당내에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런 흐름들이 조만간에 이재명 후보를 통해 가지고 좀 천천히 오세요. 여의도로. 이런 이야기로 저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당대표 나오는 거와 관련해서 일단은 그 원내 진입해서 당대표 되는 거는 약간 지금 분위기가 원내의 진입은 좀 안 하는 형태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대표도 대리인을 내세워라 이런 주장이 또 그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100% 나올 겁니다. 당대표가 돼야겠네요, 이재명 후보. 제가 이번에 이 원안을 원안이 아니고 중재안을 만드는 과정에 보니까 개파와 관계없이 다선들이 뒤에서 활약을 했더라고요.
일단은 송영길 대표 할 때 보니까 이제 그 누구누구가 움직이긴 했잖아요. 다선 의원이시긴 하죠. 네. 그러면 전당대회 때가 굉장히 그 치열한 그 저기가 당내 투쟁이 이루어지겠네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이제 뒤에 주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네. 이재명 후보가 전당대회에 나간다라는 기본 일정을 가지고 재보궐 선거에 출마할 것인가 말 것인가도 판단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니 그 전에 이번에 그 국회의원들이 만약에 이제 이번에 선거에 나가게 된다면 지방선거에 나가게 된다면은 그 의원직을 내놔야 하잖아요. 네. 네. 보궐에 나올까요? 이재명 후보가? 근데 이게 보궐이 전국에서 막 한 군데씩 있어가지고. 자, 갈 만한 데가 네. 한번 인천? 보십시다. 인천 계양하고 성남. 성남 두 군데밖에 없어요. 맞아요. 근데 성남은 좀 위험한 상황이고. 아니 근데 사실은 네. 저는 그 위험하다고 안 나가는 게 이재명스러운가 싶어요. 아 근데 그게 그래도 좀 나갈 경우에 이게 좀 아니 그럼 인천 어떻습니까? 인천. 인천 뭐 괜찮다고 봐요. 괜찮다고 봐요. 그 이제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야, 역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보려면은 김용민 PD가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왜 비겁하게 걸어가 이런 이야기 나오거든. 그러니까 요 국회의원 선거는 과정인 거야.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권을 장악해서 당을 혁신하고 흔히 하는 말로 집권할 수 있는 새로운 당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국회의원 선거가 작동돼야 되는 거지. 요걸 목표로 해버리면은 저는 그 지금 국민의힘에서 안철수 보고 분당 나오라 나가라고 네. 하잖아요. 그 이야기도 뭐냐면 이재명 나오지 말라라고 지금 압박하는 거예요. 꼼수를 쓰는 거예요 저쪽에서. 그러면 그냥 나간다 그 상황 속에서 그럼 이제 2라운드 대선 2라운드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똑같은 거예요. 송영길 대표가 넘어올 때 과정이 자기가 과정 절차를 못 밟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쪽에서 때리는 거에 대해서 그냥 얻어맞고 만 거예요. 서울 국회의원들하고 한번 미팅도 해보고 그다음에 그 용산에 그 이슈 되는 데 가서 부동산 좋은 공약 많이 냈잖아요. 송 대표가 네. 당대표 시절 그런 거 간담회도 하고 이랬더라면은 조금 스무드했을 거라고. 똑같은 겁니다. 이재명 후보도 저는 전당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정당 개혁 이슈, 민주당 개혁 방안, 차기 집권 방안, 수권 정당으로서의 어떻게 혁신할 것인가 이런 안을 내놓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보궐선거에 나오느냐 마느냐도 선택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하여튼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는 게 참모그룹이잖아요. 그런 이제 길을 공론화를 만들면서 당내 여론을 조성하면서 길을 만들어 주는 게 참모그룹인데 지금 다 경기도 선거에 올인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모그룹이.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성남 분당으로는 안 나오고 지금 인천도 좀 여의치 않은 걸로 그렇게 지금 알려지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나오는 게 좋으냐. 그리고 이제 당내 일각에서는 대리인, 당대표도 안 나오고 대리인으로 나가고 이렇게 좀 더 준비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가 좀 있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 대리인, 저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야당의 대리인이나 관리형 정치하면요. 야당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지리멸렬 야당인 거예요. 야당은 오너십을 갖고 책임지고 들이받고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깨지면은 그 사람 아웃되면은 또 다른 오너십을 가진 차기 주자가 나와서 싸우는 거고 차기 주자가 없으면은 야당은 저는 살아가지 못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그거는 저는 중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들이 살기 위한 카르텔을 형성하기 위해서 흔히 하는 이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차기 지도자가 나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의도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박지원 비대위 공동위원장, 뭐 공동 당대표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사과를 요구했단 말이죠. 예, 뭐 사과한 이유가 당신이 사과를 해야 우리가 국민의힘 윤석열 이 인간이 발탁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얘기가. 너무 단순한 논리인 것 같은데. 아니 저는 어제 비판을 다 했기 때문에 오늘 또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 대체 이 메시지를 박지원 씨 머리에서 나온 메시지인지 아니면은 누가 계속해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있는 건지. 아니 너무 웃긴 게요. 그래서 조국 장관께서 또 얘기를 했어요. 수백 번 내가 사과하겠다.
그러고 났더니 또 박지원 공동위원장이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그런 감사를 듣고 싶으면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서 듣든지 하고 이 민주당 당원들은 조국 전 장관님의 그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다 안타까워하고 있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저는 그 분위기가 거의 80% 이상이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굳이 그 얘기를 할 타이밍이었냐. 저는 그 말을 꺼냈다는 거는 그러면은 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어떤 사면권을 대통령에게 요청한 상태에서 언론을 만드는 과정이었냐. 그거면 제가 용납을 하겠는데 그거 아니면 도대체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 좋은 방법이에요. 네? 그 말을 꺼내놓고 이제 요청을 하는 사면을 거죠. 요청하고. 네, 그럼 빨리 하라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네, 사면을 요청하고. 네, 좋은 네. 방법. 이런 거예요. 박지원 위원장의 소신일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정치를 초년생이기 때문에 한계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게 언론용 떼거리 기사 따먹기용의 습관이나 버릇이 지어진다면은 이거는 정치 출발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다. 네. 저는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흔히 이제 당내에 쓴소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쓴소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당을 구조화시키고 바꾸기 위해서 그리고 나하고 똑같은 동질의 생각을 만드는 사람들을 우호적 사람들을 만들어서 당을 바꾸기 위해서 그런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언론에 한 줄 나가기 위해서 습관처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런 부분을 저는 정확히 봐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보다 많은 양의 비판과 쓴소리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쪽에서 해야 됩니다. 국민의힘 쪽에 하는 비판의 양이 70% 된다. 그리고 당내 비판이 한 20% 된다. 이러면 인정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특별한 언론에 나오기 위해서 당내에 씹으면은 언론에 더 잘 나오니까 그걸 그 기사 따먹기 위해서 습관처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정말 문제가 되거든요. 박용진? 하여튼 뭐 그런 부분에서 그게 적나라하게. 예. 그런 부분에서 저는 박지원 위원장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한번 스스로 성찰하면서 내 발언의 내용이 어떻게 받아질까 해서 잘라서 한번 평가해 봐야 돼요. 뭐 자기 한마디에 그냥 언론들이 뭐 뜨겁게 반응하고 막 포털에서 막 언론이 아주 예쁘게 써주더라고요. 자기 보면. 포털에서 자기 발언이 막 그렇게 네. 올라가면은 눈깔이 뒤집힙니다. 눈깔이 뒤집혀요. 저도 당내 비판 많이 하는 축에 들잖아요. 네. 당내 비판 안 써주잖아요. 안 써주잖아요. 안 써주고 그러고 대신 뭐 저도 이제 종편 이런 데 나가면은 네. 그 종편의 그 앵커가 그러더라고요. 막무가내로 국민의힘 욕하는 사람 그러더라고. 근데 저 그렇게 막무가내 안 해요.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저는 또 하나 이 사태와 관련해서 조국 전 장관이 이젠 정치를 할 때가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그건 본인이 결정하기 나름인데 이런 식으로 수세적으로 대응하면 계속 공격을 당합니다. 수시로 소환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시겠어요, 그건 뭐. 정말 수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는데 이게 본인만의 고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가족이 이미 너무 크게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 빠져 있는 거고. 지금도 그 이번에 나오는 영화 그대가 네, 조국 이 네. 영화도 펀딩이 어마어마하던데 시민들 믿고 시민의 바다에 몸을 던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나오게 되면 온갖 비난과 모욕을 당하겠죠. 그러나 돌파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은 어떤 성과라도 거두게 된다면은 저는 그때부터는 이제 그 지난 고난의 역사는 하나의 서사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지금 계속 이렇게 모질게 비난을 받고 여기에 수세적으로 대응하고 100번이라도 사과하겠다. 물론 조국 전 장관의 인격이 빛나는 부분이지요. 그러나 그걸로 끝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제가 그렇게 숱하게 씹히고 밟힌 사람으로서 정치만이 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예. 그럼 김 PD님도 곧 아니 뭐 나는 뭐 나만 욕 먹으면 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그리고 뭐 제가 정치를 해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뭐 제가 좀 제 과거의 과오로 인해서 결국 못하게 되는 건데 여기 밖에 나와가지고 외곽에서 야불이나 털면 되는 거고 조국은 검찰 개혁을 외치다가 저놈들한테 그야말로 반격을 당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조국 장관이 옛날에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 개혁을 앞장서서 주장하고 싸우는 사람을 그 사람을 표적으로 해서 검찰이 가장 먼저 이 칼날을 들이댈 거다라고 그렇지. 했는데 이제 그게 본인이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를 제물로 삼아서 집권한 이런 검찰 쿠데타 세력을 응징하려면 이제 본인이 등판하셔야지. 이젠 시대의 요청에 대해서 부름을 거역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본인에게 뭐 너 권력 가져서 영화를 누려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혹시 저기 조국 장관님 한 번씩 문자 옵니까? 뭐 제가 그 말씀은 좀 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뭐 이심전심 통한다라고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좀 시간이 있으니까 다음 그럼- 이제 총선 때. 이제 보십시오. 이제 뭐 저는 1, 2년까지 갈 것도 없다고 봅니다. 이제 수일 내로 수개월도 아니고 수일 내로 네. 이 정권은 안 되겠다라는 국민적 총의가 모아진다고 보고요. 그럴 때는 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인사 중에 한 명이 바로 조국 전 장관이거든요. 나오셔야 하지 않겠는가. 너무 지금 이제 상황이 힘들어하시니까 네, 조금 지켜보시죠. 맞아요. 네, 일단은 사모님도 좀 이제 좀 일단 건강 회복을 하시고. 사면 복권 해주실까? 우리 저 문재인 대통령께서. 근데 이번에 그 JTBC 인터뷰 한 거 보니까 잘못한 게 있어 벌을 받더라도 이렇게 얘기는 전제를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으로 발탁돼서 겪게 된 일이다라고 하셨는데 요 발언을 보면은 사면권을 행사하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윤석열 쪽에서 처음에 MB 사면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근데 사면 이야기를 꺼내 보니까 국민들한테 별로 안 먹히는 거야. 국민의힘 여론이 안 지지층에도, 좋았죠. 국민의힘 네. 지지층에도 별로 응답이 없으니까 식뒤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윤석열 지금 측근들이 다 MB 측근들이거든. 그렇죠. 그렇지. 그런 상황이었는데 사실은 이제 MB 사면을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이제 흔히 하는 쌤쌤 이런 식으로 좀 하면은 좀 정치적으로 편했을 건데 윤석열 쪽에서 그 이야기를 안 꺼내니까 좀 부담은 될 겁니다 아마. 근데 뭐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편은 우리가 사면하고. 아니 뭐 여기서 더 원칙을 이야기하면 뭐합니까? 그리고 박근혜는 왜 사면했어요? 건강 문제 때문에. 건강? 지금 잘만 돌아다니더만 보니까. 지금 정경심 교수도 건강이 굉장히 안 좋으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의 원칙은. 예? 아까 말했던 박지원 위원장 보고 조국 그 정경심 교수 사면하라고 이야기 좀 그렇죠.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은 좀 하세요 바로. 그러니까, 예. 대청권 뭐 다 동원해갖고 그리고 지금 그 아까 좀 뇌피셜로 얘기하신 다선 의원님들도 그냥 시원하게 사면권을 한번 요청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참 이 문제는 그래서 윤석열이가 사면 복권을 해줄 리도 없을 것이고. 아유, 그럴 리 그기는 없죠. 안 네, 하죠 그럴 리 절대로. 그러면은 이제 형 다 살고 나오라는 건데. 그래서 그거 지금 너무 가혹해요. 그렇게 할 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 정경심 교수를 사면하는 게 그렇게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윤석열 정부의 정당성을 좀 훼손하는 측면도 있고 우리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해주시는 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생각을 해보면은. 네. 근데 이게 지금 타이밍이 상당히 지금 대통령도 어려운 입장이실 수 있겠다. 타이밍상. 뭐 알겠습니다. 정치라는 게 늘 어떻게 균형감만 찾아요. 한 번씩 욕도 한 번씩 먹고 넘어가는 거지 뭐. 그 욕하는 게 누구겠어요? 저쪽 저기 국민의힘 강성 지지자들인데 그쪽 욕 한 번씩 어차피 늘 먹는 거 뭐 한번 먹어도 되지 뭐. 알겠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내각 어떻게 될까요? 와, 이거 뭐 좀 정호영. 제가 오늘 두 분 오시기 전에 정호영 그동안의 논란만 한번 쫙 정리를 했는데 네네. 이게 한 30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30가지요? 제가 그때 확인한 건 10가지였는데 더 네. 20가지가 더 늘었네요. 뭐 이렇게 많아? 어? 아니 이런 사람을 계속 쓰겠다. 예. 그 누구보다도 이제 문재인 정부 인사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윤석열 씨가 야, 참 이 뻔뻔함이 뭐 하늘을 찌릅니다. 예. 저는 이 정호영 씨를 계속 남겨두는 게 작전인 것 같아요. 비판이 정호영 씨 한 명한테만 쏠리도록 저기 하는 인간 방패. 인간 방패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하기에는 부담이 너무 커요. 지금 42%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네, 수행 평가가 42%에서 3% 빠지면 30%대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리고 정호영도 문제지만 이 한덕수 총리가 지금 또 심각해요. 그 특히 피트니스 10년 무료 이용권. 그래서 지금 한덕수를 낙마를
시키면서 정호영은 자진 사퇴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정부가 출범하지 않으면은 이게 지금 시작할 때 레임덕 상황으로 출발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군다나 지금 그 취임식 그 식사를 신라 호텔에서 한다고 그래갖고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민심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렇죠. 또 공간도 뜬금없이 또 외교부 공간으로 간다고 하고. 예. 또 김건희가 낙점했다고 하고. 네. 김건희 저기 제2부속실도 안 만들고 청와대 안 들어온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아, 그건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한 거고 김건희 씨가 그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렇습니까? 네. 이제 보십시오. 뭐 처음에는 좀 모습을 안 드러낼 겁니다. 신중하게 하다가 뭐 검찰이 털어주고 이런저런 혐의 털어주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는 뭐 화려하게 등장하진 않더라도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는 취임식 때 엄청 화려하게 등장하겠죠. 나중에는 예능에 막 나가면서 그렇죠. 예능에 나오는 영부인 해가지고 네. 자기 우상화하는 작업을 이제 할 거예요. 시작할 겁니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은 인수위 발언으로 그 국회의 그 존중한다. 합의를 존중한다라고 이미 메시지를 냈습니다. 냈었는데 그걸 뒤집은 게 한동훈 법무부 당선자인 거죠. 저기 지명자인 거죠. 그렇지. 뭔가 그렇게까지 메시지가 나왔는데 나중에 엎어버린 거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검찰 내부의 기류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렇죠. 안 좋죠. 지금. 검찰 내부의 기류가 아니 그 우리 저 총장님이 대통령이 되셨는데 우리가 뭐 더 특혜를 바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 수사권이 이렇게 날강도처럼 강탈당하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아니 근데 그것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제가 어저께 그 법조인들한테 들은 얘기는 이 지금 법안이요 합의안이 벙벙하게 돼 있어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부패와 경제를 열어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사권이 그렇게 침해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받아요? 네. 그렇게 크게 받는 게 없대요. 예. 그리고 이제 특수통, 물론 이제 특수통들은 중수청 만들어지면 글로 다 이동을 하겠죠.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일반 검사들은 조금 피해 의식은 있긴 있지만 지금 그렇게 반발이 뭐 아주 강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정말로 진짜 그런지도 한번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은 네. 검찰 내부가 상당히 부글부글하고 있다 이러고 그 있는데 일반 평검사들 안에서 특수통이 아닌 사람들이 부글부글 할 수 있겠죠. 네. 뭔가 좀 민주당 원안에 혹은 합의안에까지 뭔가 독소가 있다. 그 한동훈 기준으로 아니, 윤석열 기준으로 독소가 있다고 판단해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아니고요. 들고.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가 합의했을 때 그 수사 뭐였지? 수사 지휘권인가? 그거는 그게 진짜 독소 조항, 숨겨진 독소 조항인데 그거는 내가 지켰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지켰다는 보안수사권. 보안수사권. 네. 보안수사권을 지켰다라는 거는 충분히 그 지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성동도 검사 출신이기 그러니까 때문에 알죠. 이 보안 수사권이 있어야지 최소한의 검찰 수사에 대해서 어떤 자기들의 의견을 내고 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그렇죠. 알고 있는 거죠. 그거는 네네. 이제 이 검찰의 기능적인 부분에서 의미 있는 내용이었다고 이렇게 그렇기 저도 때문에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다 들고 일어났다. 이거는 좀 한번 확인해봐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한동훈 편법 증여, 위장 전입, 농지법 위반 등 수많은 탈법, 편법, 위법 이 건 사실 건건이다 낙마 사유가 됩니다. 다른 사례를 비춰보더라도 근데 이렇게 한동훈은 뭐 계속 밀고 갈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민주당에서 만약에 이렇게 한동훈 고집할 거면은 한덕수 날린다. 당연하죠. 근데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요. 날리면은 근데 김부겸 총리가 계속 한다면서요. 아 그래요? 제청 안 그렇대요. 해주면 되죠. 그러니까 제청을 안 해주면.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김부겸은 그러면 정치 인생 끝나는 거지. 제가 이쪽에 들은 바로는 네. 결국 윤석열 당선인이 지목한 사람은 한동훈, 정호영, 이상민 3명이다. 나머지는 추천돼서 올라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사실 보면은 저는 한동훈 씨는 대한민국에서 공직하면 안 되는 성품의 사람이라고 봐요. 그렇지. 당장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어요. 뭐 저지해야 한다라는 말. 이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도 굉장히 위험한 말인데 저지해야 문재인 한다라고. 대통령도 어제 인터뷰에서 지적을 맞아요, 했습니다만은 맞아요. 네. 역대로 장관 지명 후보자가 국회라는 게 뭡니까? 국민의 대표 기관이에요. 그 기관을 상대로 해서 야반도주 해야 뭐 무슨 이런 범죄 대상자인 것처럼 이런 표현을 썼다는 저는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민주주의적 체제에 적응이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들은 이런 사람 무조건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덕수 총리를 부결시켜 가지고 총리의 장관 재청권을 없애버려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인수위법이 그대로 그냥 장관은 그래도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그렇지 않은 걸로 알습니다. 그래요? 이 전직 현임 김부겸 총리라도 재청을 해주지 않으면 불가능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재청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못하죠. 장관 임명을 출범이 못하는 안 되는 거죠. 거죠. 아, 대통령만 한동훈도? 출범 네,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거죠. 예. 업무를 못 해요. 총리가 없으면은 총리 밑에 뭐 그다음 수석 순서로 부총리가 있을 겁니다. 부총리라도 경제부총리? 제청을 해주고 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금 어떻게든 혹시 홍남기가 또 부총리로 싸는 거 아니에요? 홍남기 부총리가 제청해줘 이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김부겸 총리가 사퇴해버리면. 참 희한하게 돌아. 야, 씨, 반찬이 홍남기가 정권을 넘겨주더니 아이 대청까지 해주는구나. 아주 풀 코스로 서비스를 하네. 아, 나 정말. 근데 지금도 그 중재안이 다시 뒤집어지는 과정이 한동훈하고 이준석이 통화했다는 거 통화해서 아니에요? 그 그렇죠. 과정에서 이게 뒤집어진 거잖아요. 네. 그럼 권성동은 패싱된 거예요. 그런 거죠. 패싱된 상황인데 저는 이준석 말에 힌트가 있다고 봅니다. 이 검찰 개혁 입법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에서 논의해봐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뭔가 하면 한동훈 청문회는 한동훈이 거기에 적격자인지 부적격자인지를 검토하는 자리지 이 흔히 국회에서 만든 입법안을 가지고 논의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은 이 검찰이라든가 이 국가의 징벌기관 관련되는 법률들은 모든 것이 한동훈 손아귀에 있다라고 이준석이 자백한 거예요. 아니 그게요. 이준석 대표가 이제 둘이서 서로 지금 다 위급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준석은 이제 윤리위에서 소송이 저기 걸려 있고 한동훈은 지금 자기 그 4개 뭐 그 재산 관련한 도덕성 부분이 걸려 있으니까 둘이서 이거 엎어버리고 우리 이걸로 집중을 하면 우리의 그 짐들이 다 털어진다 이런 작전 그런 것 아닌가요? 한동훈이가 이준석한테 전화했었잖아요. 그렇죠. 그쪽에서 이쪽으로 왔죠. 이준석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징계위원회 회부됐는데. 이제 그걸 무마해 주겠다. 우리 이걸로 엎어버리고 다시 시작하자. 제로 베이스에서 그런 거죠. 저는 토사구팽 될 거라고 봐요. 저는 큰 저도 틀에서는 토사구팽으로 그렇죠. 갑니다. 그렇죠. 제가 보수를 좀 아는데 한번 덤빈 놈은 다음에 또 덤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용서하면 안 된다. 좀 피가 튀기더라도 정리하고 가야 된다. 근데 용서하고 끌어안고 간다? 그렇죠. 그거는 화를 자초하는 것이다. 근데 토사구팽은 되는데 이번 타이밍은 아니다. 이거죠. 다음. 네, 왜냐하면 타이밍으로. 한동훈 지금 청문회가 5월 4일로 잡혔는데 네. 그때 이제 도덕성 시비를 걸면은 본인이 낙마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거를 엎어치고 그거를 모면하는 데까지만 이준석을 활용하는 거 아닐까.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한동훈은 다음에 대통령 당연히 나오죠. 후보로 네. 이제 총선 나오고 당연히 윤석열이가 나오죠. 키울 것이다. 네.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아이고. 근데 맹종하지 않는다고 그랬거든요. 한동훈이. 말이야 그렇게 하겠지. 한동훈이 집어 쳐넣는 거 아니야? 제가 나중에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은 일단 건진하고 네. 천공하고 준결승전을 벌이고 한동훈하고. 결승에서 이제 한동훈과 만납니다. 한동훈이 그 윤석열을 백담사로 보내고 그럴 것 같아. 그럼. 절로 보내고. 절대 충성하지 않죠. 네. 윤석열의 많은 모자란 부분을 한동훈이가 담당해 왔고 영계는 천공하고 또 건진이 또 좌우했는지 혹은 뭐 김건희가 좌우했는지는 뭐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래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측면 승부가 아니라 측면 승부래. 예. 정치생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의총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안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어떻게 또 앞으로 드라이브를 거는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시민들이 실망하지 않는 그리고 검찰 개혁 이제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이제 과제인데 이제 못해요. 더 200석을 언제 또 얻어? 이번에 정말 사명감을 갖고 밀어붙이면 네. 좋겠습니다. 예,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